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KBS 라디오 재난안전 특집 한반도를 수호하라. 지진, 폭염, 미세먼지, 폭우, 가뭄, 기후위기, 저출생, 수많은 재난이 일상 가까이에 와 있어. 재난에 둘러싸인 한반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의 김세영 기자입니다. 어느 날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과거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이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KBS 라디오에서는 다가올 재난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을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죠. 마음, 인구에 대한 주제로 깊이 있게 다각도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KBS 라디오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마음, 인구 분야의 한반도 수호단이 되어주실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인구학자시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마음을 보듬어 주실 분입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이번 주 KBS 라디오에서 재난안전특집으로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주제로 부쩍 잦아진 지진부터 올해 유독 힘들게 했던 폭염, 폭우 등 다가올 재난을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지 각양각색의 한반도 수호단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계속 이야기 나눠보니까 결국 문제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 변화가 또 우리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이철희 교수님, 사실 저희가 이렇게 미래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는 이제 기후위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그러니까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물, 팬데믹이 저출산 고령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미 그런 논의를 많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애 전체를 보고 또 자기 다음 세대까지를 보는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같은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미래가 불안하고 그것이 지금의 결혼이라든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는데 기후위기가 닥쳐서 직격탄을 맞을 그 인구 그룹 중에 하나가 또 고령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문제가 결코 관련이 없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후위기로 이제 폭염이나 이런 것들의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 쪽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김경일 교수님, 저희가 지난 3부 때 바람 미세먼지 편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는데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는 이미 우울증, 그런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간이 기후에 적응하면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후나 아니면 다른 자연환경에 어마어마하게 민감하다는 뜻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 기온 2도만 낮춥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냉정해졌어요라고 하면 기온 여기 실내 온도 1.5도만 올립시다. 그러니까 단 몇 도의 변화만 해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데 온도만 그런 게 아니라 기후 상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우리 마음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네. 환경 이런 게 사람한테 많이 미치다 그럼요.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막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막 어떤 영화를 보면 거기서 어떤 악당 한 명이 이제 뭐 이렇게 핑거스냅 한 명으로 이제 우주의 절반의 생명체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악당이 요즘에 뭐 옳았다 막 이런 댓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인구가 많아서 문제인가 하는 막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인구가 줄면 정말 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규모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뭐 지금에 비해서 3분의 2로 준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인가. 그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은 인구 규모가 한 1,0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잘 살고 그다음에 국방력도 강한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인구 규모에 잘 맞는 그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인구 규모가 작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이라든가 환경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구조화가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 규모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변해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어린 나이는 줄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불균형이 생기고, 그다음에 속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천만으로 줄어든다. 그게 한 100년, 150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거기에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 5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천만이라는 인구에 상당한 정도의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게 이제 한국 인구 문제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사회의 그런 구조 이런 거랑 인구의 그런 변화랑 같이 가면은 사실 큰 타격 같은 건 없을 텐데 이게 그런 불균형이 생기면서부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렇게 사회뿐만 아니라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개인의 문제로 한번 보면요. 저출산으로 사람이 줄었다고들 하잖아요. 실제로 줄고 있고요. 그런데 들어보면 베이비붐 시대보다 경쟁은 더 치열하고 그리고 벌이는 더 나아졌는데 뭔가 사는 게 그렇게 막 더 나아졌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리고 학생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공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대학 가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희 교수님 혹시 이게 어쩌다가 왜 이런 방향으로 오게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가끔 사석에서 이철희 교수님 심리학자 하셨으면 정말 더 잘하셨을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가 바로 말씀하셨던 속도. 그러니까 방향이 맞아도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향이 오히려 더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람이 줄어들었는데도 그 경쟁률이 더 치열해진 게 이제 70년 이후부터 나왔는데, 1970년생이 100만이 태어났고요. 1980년생은 90만이 안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시 경쟁률은 더 80년생이 치열하게 치를 수밖에 없는 게, 70년생의 부모님들보다 80년생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학 보내고자 하는 그 의도가 훨씬 압도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면 저것이 성공하는 거구나, 저게 더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게, 왜 속도가 느리면 둘러보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이렇게 좁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그런 말처럼 오히려 저렇게 해야 사는 거구나, 좋은 삶이구나라고 하는 그 종류가 되게 적고 좁게 규정이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인구가 줄고 아니면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도 그거보다도 더 좁은 문을 통해서 가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완만하지 않은 사회가 많이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완만하지 않은 사회. 그 완만하지 않은 사회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좁게 보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시죠.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게 가지는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국엔 그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 저희가 가장 이제 당장에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그럼 초고령화 문제가 빨리 이렇게 다가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교수님,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그 비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굉장히 높은 건 아닙니다. 낮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아주 훨씬 높은 나라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그 고령화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한 40%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2072년이 되면은 48%, 그러니까 전 국민의 거의 50%가 고령자가 될 전망이고요.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와. 거기다가 이제 85세 이상의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은 한 2%가 좀 넘어요. 근데 앞으로 한 30년 정도 지나면 그 10배 정도, 한 10%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진행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언제 이렇게 얼마 퍼센트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네. 지금 현재 인구 그리고 분포랑 그리고 출산율 같은 걸 다 반영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 앞으로 한 50년 동안의 고령 인구 변화는 출산율하고는 사실 별로 큰 상관은 없어요. 물론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은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생기긴 하겠지만 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그 속도는 사실 거의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게 네. 몰라가지고 여쭤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연령대도 연령대인데 인간관계도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구조도 구조인데 인간관계도 굉장히 그에 따라서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이들 이제 개인화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간 이제 사회 활동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이 이렇게 자기 거를 먼저 챙기고 약간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많이 변한 게 맞죠? 일단 뭐 개인화가 뭐 꼭 이기주의와 동일시 될 필요도 없고 동일시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요. 네. 이제 기존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의 선배 한 분이 이제 중학교 다니는 늦둥이 아이가 있는데 네. 학교에서 동네에서 친구가 별로 없다고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 선배님의 아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러는데 학교랑 동네에서 친구가 별로 없다고 걱정하셔.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하죠. 친구를 학교랑 동네에서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역적이고 그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같은 공동체 속에서만 친구를 사귀는 것을 벗어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늘 함께하고 늘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많이 느슨해졌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개인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는 어디서 다른 친구들을 만날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로 서울 사는 친구인데 제일 친한 친구가 전라북도 익산 살고 네, 두 번째로 친한 친구가 경남 밀양 사는데 재밌는 건 그 첫 번째, 두 번째 친한 친구는 서로 자기네들의 존재를 모르죠. 네, 밀양 사는 친구는 또 익산 사는 친구는 굳이 친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걸 추구하고 이걸 좋아하니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얼마든지 요거에 국한돼서 가치관을 공유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건 아닌 과인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화가 돼서 나쁘다는 뜻이기보다는 이렇게 개인화가 앞으로 지속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변화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약간 요즘엔 인터넷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네네. 환경들도 많이 변했다 보니까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친구랑도 뭐 실시간으로 얘기하면서 일상 공유하면서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개인화 말고도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교수님 이철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초고령화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그건 좀 과도한 걱정인 것 같고요. 네. 한 앞으로 30년 동안은 그렇게 일할 사람이 많이 줄지는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인구도 줄지만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요. 물론 한 50년, 6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줄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예를 들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생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닥칠 일은 전체적으로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져서 그 어디를 가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소위 미스매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떤 데는 오히려 남아 들어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많이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업종이나 직종, 숙련 수준에 따라서 그런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그 노동시장에 닥칠 문제다. 그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든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젊은 층이 어떻게 보면 줄어든다고 보면은 요즘에 막 그런 기술 개발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약간 노동시장을 그러니까 대체하는 그러니까 그런 AI나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체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막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뭐 일은 덜하는데 그 생산은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막 흔히 말하는 일 덜하고 배는 부를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은 경제학적으로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네, 저는 가능성은 있지만 실현이 되려면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술, 뭐 AI 같은 게 도입이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그러니까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과연 그 AI라는 기술이 정말 사람이 부족한 곳에서 많이 쓰일 수 있게 이게 도입이 될 것인가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이제 많이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AI 기술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입이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서 거기서 제일 이제 사람이 부족하고 그것이 도입이 됐을 때 그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많이 도입이 될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이제 미국 사정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AI라는 기술이 한국에서는 충분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일할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분야에 도입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일자리만 뺏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정말 이제 사람이 부족하고 더 필요한 그런 분야에 안 들어가면은 여전히 노동 부족은 남아 있고 그런 불균형이 더 심화될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개발이 돼서 어떤 분야에 잘 도입이 되는지를 잘 챙겨야 기술 개발이 이제 인구 변화 여러 가지 충격을 좀 흡수하고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필요한데 넣어야 되고 이런 거네요. 그럼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 미스매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큰 화두로 심리학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지만 AI가 사람의 일을 일부 대체하는 사회에서는 적재, 적소, 적소, 적재 다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적재, 적소, 적재가 먼저면은 이제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사가 학생보다 더 많아졌어. 이거 어떻게? 라고 하면 교사의 수를 줄여야 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 한 명의 아이를 여러 명의 교사가 다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최초의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바꿔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적소, 적재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적재, 적소만 생각하지만 적소는 뭐냐 그 직무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를 잘 규정을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만큼 필요해야 돼. 그러니까 적재, 적소, 적소, 적재를 다 양쪽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마 굉장히 국가 경쟁력도 거기서 판가름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딱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거기를 딱 개선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으로도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또 불필요하게 너무 한쪽에 남고 한쪽은 모자라고 이러면 그것 자체가 또 사회적인 혼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너무 사람 많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하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만 엄청 심각한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북한에서도 되게 심한 문제라고 하던데 혹시 맞나요, 교수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인구 데이터가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가용한 데이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 조사가 나왔던 것이 2008년이거든요. 2008년. 네, 그러니까 뭐 93년하고 2008년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북한의 인구가 2055년까지 어떻게 변할지를 추정한 결과는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역시 북한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출산율도 높고 따라서 이제 고령화 속도도 느린 걸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인구 문제가 많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그게 맞다고 하면은 조금은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구가 작지만 한국하고 합쳐졌을 때는 고령화 속도가 조금 늦춰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속도를 좀 완화하는 것이 있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뭐 북한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출산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좀 줄어들 것 같고
질적인 면에서는 더합니다. 이게 고령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가 아까 일할 사람 줄어들고 생산성 낮아지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네. 고령자 늘어나면은 뭐 복지 지출이라든가 의료 지출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거에 그 기근도 겪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중년기가 넘어서게 되면은 건강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다음에 뭐 옛날 개성공단을 운영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한국이 이제 남한의 근로자에 비해서는 생산성도 많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력이 부족해지고 근데 통일이 되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거는 좀 너무 단순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아무래도 자료도 별로 없는데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거에 기대해서는 좀 어렵겠네요.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 KBS 라디오 재난안전 특집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죠.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5부 마음 인구란 주제로 인구학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변화가 양극화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인구 변화가 이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아무래도 노동시장일 것 같은데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에 이제 점점 젊은이들이 줄어든다면 이게 단순히 그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 경제까지도 이제 타격이 갈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젊은 사람 줄어드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5년 정도 지나면은 35세가 미만의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하고는 하는 일도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성도 다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 이 방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늦게 장비 들고 뛰어다니고 그런 거 나이 드신 분들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해서 그걸 계속 따라잡고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금방 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업종이 일단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 없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일 거고,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라든가 산업 전체의 활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기능이라고 한 거는 사람이 남아 돌아가고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사람이 모자라고 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빨리빨리 재배치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제일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빨리 이동해서 갈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적응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활력이 떨어져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친구들 얘기 들었을 때 신입사원이 좀 들어와야 이제 회사도 좀 이제 활력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이제 생기가 돈다고. 사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입생이 들어와야 이제 대학교 분위기도 약간 좋아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이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되게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요즘에 막 국민연금도 뭐 고갈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부모님들 부양하는 거에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세대 갈등이 더 심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뭐 최근에 뭐 이제 뭐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뭐 그 외에 다양한 문화 갈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또 다뤄주시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옛날에는 어떻는데 옛날에는 안 만났어. 아예. 네, 옛날에는 만날 일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인류가 쌓아왔던 지혜나 지식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나보다 40살 많은 사람이랑 일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문을 열면서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침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기업에 가보면 요새 이런 그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이 실제로 40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 같은 직급으로 책상 마주 앉아놓고 일을 해야 되는 그 기운이 그 분위기가 느껴진다. 지금 30살이다 벌써.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어떻게 사무실 환경을 해야 되느냐 이미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같은 나이인 친구들이랑 같이 교육받고 그다음에 거의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만 공부하고 졸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회에 나가서는 갑자기 막 20년 30년은 기본인 이런 사회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요. 심지어 저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이제 세대 갈등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지 아직 직전이다. 그래서 학교나 이런 곳에서 특히 다양성, 포용성 교육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랑 같은 나이가 아니고 되게 많이 벌어진 나이의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학교에서 같은 연령대라도 매우 상이한 친구들과 매우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지금 교육이 5반, 10반 혹은 같은 영재반 이렇게 같은 나이 또래이면서도 더 좁아진 그런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들과만 공부하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가장 부적응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 포용성을 조금 더 학교에서도 실천하시고 우리가 안 해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면은 같은 나이로 두고 거기서 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 정도만 나눴지 그게 이제 연령대를 다 해서 이렇게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진짜 적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걸 통해서. 근데 이철희 교수님 아까 이제 저희가 또 젊은이들 얘기를 하면서 노동시장 얘기를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가는 건 막을 수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든 사람은 더 늘어나고 젊은이는 줄어들 텐데 그러면은 이런 노동력 부족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이민 정책을 더 확대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고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면은 어떤 특정한 일자리에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내국인 인력이 금방 그걸 채워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방 학생을 그걸 길러내기도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국 인력을 잘 도입을 해서 거기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그 인구 감소 문제를 외국인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그런 인구 변화나 그런 걸 겪으면서 사람이 부족한 나라가 한국만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서구 선진국만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그 송출국, 그 외국 인력을 이제 그 파견하는 그런 나라하고 겹치는 송출이 겹치는 그런 뭐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대만 그런 나라들도 외국 인력을 그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서 꼭 우리나라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송출국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에는 인력을 내보내는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나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국가들도 그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사람을 안 내보내는 나라로 되고 있고요. 또 이 나라들도 인구 변화를 겪고 있어요.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숫자들이 내려가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그 변화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도 결국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을 이제 수입해야 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외국인에 의존을 해서 필수 인력까지 외국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갑자기 이제 외국 인력의 공급이 끊어지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네, 그런 사회가 되게 되면은 내국인 그 수급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외국인 의존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내국인이 이제 길러져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뭔가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인력 자원이 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약간 선진 국가가 다 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 일터 곳곳에 그 기사로도 많이 접하긴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은 이제 대부분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제 일하고 계신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아까 학교나 학창 시절 때도 그렇게 적응하는 그러니까 그런 같이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너무 좁은 길로만 가지 않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분들하고 일하는 그런 방법을 익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운 학생과 배우지 않은 학생이 네. 이후의 삶에서 보여주는 타문화 개방성에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라는 얘기가 있고 나랑 다른 데서 온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문화를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수용하느냐 아니면 인정하느냐 적어도 심지어는 타문화를 혐오하느냐 이게 아주 극단적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세계사를 배우고 안 네. 배우고. 단순히 저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한테 세계사를 가르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 언젠가부터 세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공부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분명한 건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어떤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공존이 불가피한 건데 일정 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타문화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학교에서도 보면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의 그 문화의 특정적인 행동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혐오감으로 그런 느끼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공존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면 앞으로 우리는 그 공존성을 높인 문화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네, 커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 이제 제대로 도입이 되어 있으면은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철희 교수님 혹시 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분화되고 그 전문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매우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그 김계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지금 그 수 자체는 전국 인구 대비한 수는 낮은 편이지만 한 4% 정도. 지난 23년 동안 외국인이 늘어나는 그 비율, 그 증가율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제일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 다음으로 빨리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외국인을 그 정책을 훨씬 체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딱 우리나라에게 노동 수급에 그 맞는 분들을 식별을 해서 모셔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도 그렇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부족할 것인지를 굉장히 잘 전망하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부족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딱 거기 맞는 분을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는 비자 시스템이라든가 체류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기 딱 맞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이제 좀 아주 정치하게 안 돼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 인력이 와서 여기 계시는 걸 보면은 처음부터 와서 잘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적응도 하시고 2, 3년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면은 다시 나가셔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장기 체류를 할 수 있고 또 우수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주권도 받아서 계속 남아서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가족도 동반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그 제도도 필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기현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문화에 대한 이해, 외국인들의 어떤 그 처우라든가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여기 기사 댓글들을 봐도 무슨 이제 뭐 사고가 나면 뭐 불법 뭐 체류자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부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의심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실 이민 정책을 이렇게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 모든 나라들이 약간씩은 좀 이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이민 정서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부감들이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왜
진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살짝만 모양새가 다른 동네 부족이 와도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 동네 오는 걸 그쵸.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싫어한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기본적으로 자기랑 좀 어느 정도 이질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걸 두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같이 공존을 해야만 그 문명이나 그 사회가 더 발전하고 더 확장적인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들과 공존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사실 굉장히 좋은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났을 때는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 아니면 인종이 다르다에 대해서 거부감을 무조건 근거 없이 표출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교육이 한 10년, 20년만 좀 약해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언론이나 그 외에 다른 사회적인 그런 그 장치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삼시세끼 밥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공존성 높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치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민자가 늘어나는 거를 이제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같이 살려면은 어떻게 보면 인식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 다 들어보면 이제 사람이 미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희망은 있는 게 또 어디선가는 이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아시아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국가의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 기후위기 소송을 제기해서 3년 만에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낸 한재야 학생의 목소리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아입니다. 저는 원래는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였지만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래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구환경도 더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법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 미래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부 위헌 판결이란 걸 먼저 들었을 때 이긴 것 같아서 기뻤지만 막상 1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바뀐 게 없더라고요. 기후위기는 심각해지는데 다들 너무 느리고 좀 답답합니다. 국회는 먼저 법을 바꿔야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기업도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쪽에 서야 하고 기업보다 사람, 이윤보다 생명, 그리고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재난안전 특집 한반도를 수호하라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5부 마음, 인간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구학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이 낫죠. 이렇게 부끄럽네요. 그렇죠. 이런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두 분? 네, 혹시? 저는 저 외국의 그레타 툰베리? 네. 만 알았지 한재야 학생은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시죠. 이 한재야 학생이 초등학생 때 그 주변에 도움 받아가지고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한 정부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헌재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 한재야 학생이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이 이제 사회를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 대응도 단기적인 대응이 있고 장기적인 대응이 있어요. 근데 사실 더 근본적인 대응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제 정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표가 중요하고 임기도 지금의 4년, 5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만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미래 세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자꾸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투표권도 없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초등학생 같은 미래 세대의 그 소리에 좀 더 지금의 그 정치권과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귀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그 예전에 그 댄 길버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더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보게 하고 그들이 본 미래를 실행하게 하는 건 오히려 더 나이 든 사람들이 몫이다. 우리가 좀 그걸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죠. 네, 오히려 미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는 더 살아갈 날이 많은 그 더 젊고 어린 세대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맡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래 보는 걸. 투표권을 어떻게 더 네. 줘야 될까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해줘야 되는 그 네. 창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까 이철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장기간으로 정책을 잘 세운다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 인구 문제는 이렇게 만성 질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성 질환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약을 쓰고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100% 치유를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잘하면은 굉장히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그런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게 그러니까 절벽처럼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내리막길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근본적인 어떤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고서 꾸준히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사회가 가진 뭐 경쟁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흔히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멀리 보고 꾸준히 좀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서 이렇게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 갈등이 이제 좀 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증폭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그런 갈등, 이제 세대 간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또 말씀하신 다양한 갈등들이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럼 장기간으로 봤을 때? 아예 추적 연구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추적. 그러니까 이제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옆에서 같은 동년배 분들이 봤을 땐 두 분 다 괜찮은데 유난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일을 거뜬히 잘해내는 사람과 유난히 못하는 분들의 언어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옆에서 비슷한 동년배가 봤을 때는 비슷한 분인데 왜 그렇지라고 했을 때 나보다 많이 젊은 분들과 일 잘 못하는 분들은 이런 언어를 주로 쓰시더라고요. 이 사람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일 굉장히 잘한다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이 젊은 분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나를 지금 그렇죠. 그죠? 칭찬하시는데 왠지 불안해. 그죠? 가까이 가기 힘들죠.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막 20년, 30년, 40년 나는 분들과도 일 잘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똑같이 진심으로 칭찬하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 분야에 뛰어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요번에 딱 그런 친구를 뽑았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분이랑은 불안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은 나를 통해서 우리 세대가 무엇을 잘하는가를 알고 있고 또 보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그렇게 드리지만 또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대학원생이 저한테 교수님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을 잘 입으십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지? 칭찬인가? 역시. 그래서 그 세대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이해해야만 그거를 알 수가 있지. 그거 없이는 계속 참아내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 힘들게 같이 가는 그런 노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각자 세대마다 잘하는 거 장점 아니면 뭐 문화가 다른 사람에서 온 사람들이 가지는 또 유별나게 장점적인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부각해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전제가 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뭐 젊은 사람 치고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건가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당장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고령층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노인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게 될 텐데 이렇게 노인이 점점 많아진다고 노인을 위한 나라 또는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분 설명해 주시면.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요. 네. 그건 왜냐하면 노인이 이제 다수인 사회가 되는 거죠. 어떤 사회 주축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사회는 그 주축인 그 인구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호하시거나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 제도라든가 인프라를 더 많이 구축을 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노인들이 지금보다는 더 살기가 편한 그런 나라, 그러니까 주택의 구조도 그렇고 도시의 구조도 그렇고 다 고령자들에게 많이 맞추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걸 만들려면은 그 재원이 필요해요. 정부 지출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고령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부양해야 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노인들이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려운 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노인 1인당 지출돼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그거에 미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해서 가급적이면 전자는 잘 살리되 후자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노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노인을 물리적인 어떤 숫자적 나이로 이제 규정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 조금 다 이제 모든 걸 새롭게 다 정의하는 새로운 정의들이 필요한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로부터 벗어난 분들만 노인이지 모든 일하는 분들은 노인으로 불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이것도 이제는 그냥 일자리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일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일하는 사회. 네네. 이렇게 이제 좀 이게 단순히 말 장난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바꿔서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 이제 저도 김균희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거기 이제 필요한 게 하나는 그 나이를 따지지 않는 사회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노동시장도 다 나이를 따져서 정하거든요. 정년도 나이를 따지고 뭐 예를 들어 임금 피크제도 나이를 따져서 하는 건데 나이가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나이만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분이고 뭘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가진지를 따져서 뭐 어떤 일을 맡길 것인지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만 나이가 들어서 충분히 자기 남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어떤 조건은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아무리 관리를 많이 하더라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일할 의욕도 줄어들고. 근데 뭐 그렇게 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뭐 90%, 80%, 70% 이런 식으로 남은 능력이 남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축구에서, 그러니까 일부 리그에서 활약하던 분들도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처럼 30대 중반이 되면 이제 2부 리그 정도로 된 데로 옮겨가서 거기서 또 MVP급의 활약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바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내용을 조금씩 조정을 해줘야만 그분이 계속해서 남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충족이 돼야만 아까 김민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는 정말 관계없이 그분이 끝까지 일할 원하시는 만큼 또 능력이 되는 만큼 남아서 일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의 이제 기준을 나이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른 그 일하는 능력 같은 거를 좀 더 보도록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 노년층이 이제 많아지다 보면은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앞으로 그런 말씀하신 부분 방향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동력 같은 건 아무래도 청년층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어떤 지역에
고령층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생산성도 낮아지고 심지어는 그 뭐 R&D의 어떤 그 성과 지표도 낮아지고 좀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년층이 평균적으로는 안 그런 뭐 고령층들도 있겠지만 네. 평균적으로는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도 네.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청년이 줄어들지만 그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지금도 그 청년의 역량이라든가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가 안 되는 그런 사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남아있는 청년이라도 어떤 걸 충분히 발휘하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고령층이 지금은 별로 그러지 못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줄어드는 공백을 최대한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메꿀 수 있도록 평생 교육도 강화를 하고 이분들도 계속해서 어떤 지금의 창의력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일하는 사람들 비중이 이제 고령층이 많아도 그 중심이 이제 청년으로 간다면 그 조직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꼰대보다는 그래도 젊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많이 시켜봤어요. 여기서 게임은 이제 뭐 투자 게임부터 시작해서 혁신 게임 이런 걸 시켜봤는데 청년 그리고 20살 이상 더 나이가 많은 중년 혹은 장년 이런 분들과 팀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가장 잘 개척하고 그 다음에 무난하면서도 실패를 줄이는가 이런 게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청년이 미래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중장년이 실수를 막아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 경험이 있을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노하우가 생기고 오히려 과거 경험이 적기 때문에 미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상상을 더 잘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꼰대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청년으로 하여금 중심을 잡고 더 미래를 더 보게 만들어 주려면 중장년이 자기 실수를 공유해 줘야 돼요. 자기 실패, 야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실패했어. 이러면서 같은 실패는 혹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근데 미래는 니들이 좀 봐봐. 이렇게 이제 해주면 그런 그 프레임으로 이제 일하는 그 커플들이 가장 그런 게임에서 실험 게임에서 가장 결과가 좋았다라는 걸 보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그런 가치를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경험, 그러니까 실수를 막아주는 건 고령층이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그렇죠. 혁신 같은 거를 제안하면은 어떻게 실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그 교수님, 이철희 교수님, 저희가 그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가 그런 고령화나 저출산 속도가 좀 빠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정부도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뭐 지난 20년 동안 계속 진행된 그런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4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그 인구 정책의 기본적인 비전이라든가 방향성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은 이번 정부 5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약간 단기 내지는 중기 정책에 해당될 것 같고 당장 닥치는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먼 시계를 내다보면서 한 20년, 30년 후까지 내다보면서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정부가 뭐를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일단 그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제일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인프라 면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그것이 좀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는 이제 인구 정책의 거버넌스 거고요.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그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조직이 굉장히 별로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나 여러 분야에 관련된 그런 인구 정책을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뭐 인구부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이제 중단이 있었는데 꼭 뭐 인구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훨씬 그런 그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인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인구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은 그 연구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그 인구 연구 원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그런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런 것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20년 동안 반복된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좀 너무 네. 그렇네요. 약간 20년 가장 부족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잠깐 질문 드리면. 저는 그 일관성,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일관성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그것이 그러니까 효과를 내고 여기서 효과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심리학자시지만 결국 이건 저는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금방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좀 멀리 보기 때문에 정말 뭔가가 꾸준히 변화가 쌓여 나가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럴 만하면 자꾸 정책이 바뀌고 또 정부가 바뀌면은 기존의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허물고 또 새로 세우고 이제 그런 일관성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뭐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과거 정부의 어떤 정책은 많이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책이라고 한 것이 좋은 거를 계속 합치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의 정책을 하게 되면은 결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런 점을 좀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김경희 교수님께 여쭤보면 이렇게 책도 많이 쓰시고 이제 하루하루 이제 행복을 일깨울 수 있는 멘트들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김경희 교수님, 그럼 개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내가 이전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로 오래 살고 오래 일한다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인구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저게 사실 내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인데, 제가 그래서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20, 130까지 살고 80세, 90세까지 일할 거라고 단단히 준비하자고. 그럼 이제 조금 현명하신 분들은 그렇구나. 내가 100m나 200m 뛰는 주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마라톤 뛰는 주법으로 바꿔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좋은 점수나 자격증보다는 사고력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쟁력보다는 공존력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오래가는 장기전으로 내 인생을 놓고 궁극적으로 나를 오래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좀 눈앞에 보이는 난제나 현안 같은 것들이 오히려 다른 것으로 바뀌고 더 현명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개인의 인식과 그런 하고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약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준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했고요. 한반도 수호단으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김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누구도 이제 경험하지 않은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제 재난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정책과 사람들 마음에 달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위축되지 않고 또 그걸 또 비관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 한반도 수호단이 되주신 두 분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짧지만 강렬한 한 문장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네. 누구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적재적소 말과 맞는 말이네요. 약간. 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는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줄어든 사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는 아까 저보다 선배이신 이철희 교수님께서 나이는 잊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제 잊을 건 확실히 잊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털고 갈 거는 털어야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라디오에서 마련한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마지막 시간 마음 인구를 보내드렸는데요. 함께해 주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걷는 길이 멀고 험해도 손을 잡으면 두렵지 않다. 올봄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가 났을 때 수만 명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던 캠프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KBS 라디오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을 함께하면서 제가 내내 들었던 생각 역시 다가올 재난은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보도본부 김세영 기자였고요. 일주일 동안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